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지난 강에서 우리는 저와 함께 통계량 또는 통계 기법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번 강에서도 우리가 통계 기법의 이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빅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 방식은 우리가 단측 검정하고 양측 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측 검정은 해당 가설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단측 검정인데요. 어느 한쪽이 더 높으나 혹은 낮으냐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의 규모에 따라서 자동차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기강력을 잘 보셔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기강력은 양쪽 어느 한쪽 큰지 적은지에 따라서 0.05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측 검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디가 큰지, 얘가 이쪽보다 작은지에 대한 것을 판단할 때 쓰는 것을 우리가 단측 검정, 영어로 원사이디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양측 검정인데요. 큰 쪽이든 작은 쪽이든 어느 쪽이든 차이가 있으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앞에 단측 검정이 이 해당하는 의 통계량이 우리가 어떠한 지정한 유의 수준, 기강력 내에서 큰지 작은지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봤다면 이 양측 검정이라는 건 양쪽에다가 기강력을 정해놓고 그 해당 기강력에 포함돼서 이 해당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 건지를 보는 것을 우리가 양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이 양쪽의 기강력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단측 검정에서 0.05인 걸 유심히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양측 검정에선 단측 검정과 다르게 0.025로 설정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측 검정보다 기강력의 면적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각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단측 검정일 때보다 양측 검정일 때가 규모 가설을 기각하기가 더욱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어느 카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고 했을 때 여자가 높은지 남자가 높은지에 대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이 양측 검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검정 과정은 기본적으로 가설의 설정, 유의 수준 및 기강력을 설정하고 검정 통계량을 도출하고 통계적 결론을 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이 어떠한 기준치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단측 검정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어떠한 것이 차이가 있는지, A랑 B반의 성적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양측 검정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변수로 넘어왔는데요. 제가 지난 강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변수와 데이터의 타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각각의 변수에 어떤 데이터 타입의 변수들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을 돌릴지, 어떤 분석 방법을 활용해야 되는지가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설의 설정 및 검정을 할 때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독립변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다른 변수로 설명 및 예언하는 변수로서 조작되는 변수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실험에 자극을 주는 변수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원인이 되는 변수로 설명 변수, 원인 변수, 영향을 주는 변수로 이제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독립변수는 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변수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종속변수는 다른 변수로부터 예측되는 변수를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측정이 되는 변수, 영향을 받는 변수 또는 조작에 의한 변화가 있는 변수, 반응 변수 등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따라서 자극에 대한 결과나 반응 및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 변수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뿐만이 아니라 통계를 이제 학습할 때 가장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할 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름에서 독립과 종속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두 아이가 싸웠다고 했을 때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혔다
라고 했을 때 피해를 준 아이는 독립변수가 되고요. 피해를 받은 아이는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기만 하는 변수를 종속변수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것을 너를 변화해 라고 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뭔가 계속 자극을 주는 것을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독립변수인지 종속변수인지, 독립변수에 어떠한 데이터 타입이 들어있고 종속변수에 어떠한 데이터 타입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분석 기법이 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이론뿐만이 아니라 이 통계라는 또는 이 내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어떤 분석 방법을 배울 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교차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크로스 테이블이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교차 분석은 기본적으로 독립변수든 종속변수든 범주형 변수를 볼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잠깐 살펴보면 귀무가설은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변수의 차이가 없음, H1은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변수가 차이가 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번 강에서 앞쪽에서 배웠던 어떠한 빈도, 범주형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카이 제곱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카이 제곱을 검정 통계량으로 보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95% 신뢰 수준에서 우리가 검증한다라고 했을 때 p-밸류, 즉 p-값이 0.05보다 낮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즉 우리가 세운 가설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교차 분석은 범주형 변수의 그런 개수에 따라서 뭐 독립변수라든가 독립성 검정이라든가 혹은 적합도 검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독립표본 t-테스트인데요. 이 t-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주와 연속, 독립변수가 범주형일 때, 종속변수가 연속형일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에는 성적에 차이가 있을지를 보자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을 활용하게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자, 1번, 2번 이렇게 되면 범주형이 되겠죠. 또 그것에 대한 교육 효과 어떻게 되겠죠? 학생들의 성적, 학생들의 어떤 평가 결과를 가져가게 되겠죠. 그럼 평가 결과는 연속형 변수, 또 앞에 1번은 온라인 교육, 2번은 오프라인 교육이라고 한다면 해당 내용은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독립표본 t-테스트를 돌려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평균을 기반으로 하는 검정 통계량인 t-밸류를 가지고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검증을 하게 되고요. p-값이 마찬가지로 0.05보다 작게 되면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분산 분석인데요. 독립표본 t-테스트와 분산 분석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독립표본 t-테스트에서 확장된 개념이 분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형 변수가 아까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의 범주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이 범주가 두 개를 넘어갈 때는 우리가 분산 분석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주가 3개 이상이 되면 우리가 분산 분석을 활용하게 되는데, 즉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혹은 멘토링 교육 이렇게 3개로 집단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이 분산 분석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산 분석은 F-밸류라는 거 가지고 검정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P가 0.05보다 작게 되면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관관계 분석인데요. 상관관계 분석은 연속과 연속, 독립변수도 연속, 종속변수도 연속일 때 활용하는 거 이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검정 통계량 같은 경우는 R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R값이 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0일 때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또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플러스 1에 가까워질수록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P가 0.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대립가설과 귀무가설로 채택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회귀 분석인데요. 이 회귀 분석은 여기에 연속이라고 적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연속 이제 데이터 타입일 때 우리가 이 회귀 분석을 활용하게 되고요. 검정 통계량은 F-밸류, T-밸류를 다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을 일반적으로는 연속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로 우리가 검정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특정한 로지스틱이라든가 특정한 회귀 분석 방법에서는 범주형과 연속형일 때도 활용을 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통계 기법에 의해 통계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모두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각각의 조금의 배워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음 중 관찰 혹은 측정된 데이터의 특성을 기술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였죠. 자, 그래서 1번 기술통계, 2번 추론통계, 3번 추측통계, 4번 추리통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추론통계는 무엇이고 또는 기술통계는 무엇인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답은 무엇인지 하나 골라보시고요. 자, 정답은 1번이죠. 1번 기술통계입니다. 따라서 관찰 혹은 측정된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기술통계라고 이제 앞에서 학습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중 크기가 n인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난수표를 이용해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본 추출, 모집단을 전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하게 되고, 그 표본 추출한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추출 방법이 있었는데요. 자, 해당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들 4번이죠. 네, 정답은 4번으로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은 크기가 n인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난수표로 이용해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 모집단 내에서 뭔가 고려하지 않고 아무거나 손에 집히거나 내가 선택한 대로 표본을 뽑는 것을 우리가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가장 손쉽게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중 모수를 가장 잘 대표할 것으로 생각되는 하나의 값을 제시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추정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같이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모수를 대표할 것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값, 벌써 문제에서 답이 나왔죠. 하나의 값. 답이 뭐죠? 우리가 점추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수를 가장 잘 대표할 것으로 생각되는 하나의 값을 제시하는 방식이 바로 점추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빅데이터 탐색에서 통계 기법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진행해 보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빅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것은 분석 모형 설계랑 또 분석 기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 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요건의 정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석 방법을 정하고 그 분석의 방법에 따라서 모델을 도출해가는 그런 과정 자체를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 모델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 모형의 선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분석 모형을 선정할 때 있어서 설계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설계는 what, 무엇, 그리고 why, 왜 하는지가 명확히 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분석 모형의 설계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계획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 우리가 how라는 것을 모색하고 절차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분석 모형의 선택인데요. 이 분석 모형을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이 모델링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많이 봤고, 제가 직접 많이 했을 때 분석 목적을 중간에 굉장히 희석되고 잊어버려서 다시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이 분석 모형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 목적에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분석 목적이 맞지 않게 되면 이 분석 모형을 아무리 짜놨어서 내가 모델링을 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사용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입력 범수에 따른 예측력으로 모형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모형의 갱신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모형과 상황이 적절하게 믹스돼서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모형도 점점점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모형별 목적 및 예측력의 불안정, 추정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가장 작은 분석 모형을 선정하는 것이 이 분석 모형 선택의 중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석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대한 정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하고요. 이러한 분석 모형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수식이나 패턴을 가지고 생성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확보된 데이터 값을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던 데이터 전처리나 정제, 가공 등을 통해서 변환을 해서 그런 원하는 상태에서의 데이터를 바꿔서 이제 모형을 만들게 되죠. 이러한 선전된 모형의 방법론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및 데이터 타입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 통계 기법의 이해에서도 이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 분석 목적에 따라서 단어와 조건에 대한 숫자 등을 나열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선정된 모형으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분석 방법에는 제약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사실 통계량도 마찬가지고 추론 통계도 마찬가지고 이 분석 모형도 마찬가지고 모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부분에서의 분석 모형 선정을 조금 바라보면 이 빅데이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해서 빅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어떠한 통계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걸 우리가 흔히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특성을 파악해서 올바른 통계 분석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특성에 대한 적합한 통계 분석 기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분석 기법 역시도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타입, 종속 변수, 독립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서 우리가 선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분석 모형을 선정하는 데 있어 이 선택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임의대로 이 모형이 좋아, 이런 변수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가장 유연하고 가장 안정적인 모델을 선택하는데요. 그런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진선택법, 두 번째는 후진제거법, 그 다음 세 번째는 단계별 선택법이 있는데요. 그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진선택법은 반응 변수와 상관관계가 가장 큰 설명 변수부터 선택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전진선택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절편만 있는 상수 모형에 중요한 설명 변수부터 모형에 추가해 나가는 방식을 얘기하죠. 자, 두 번째는 후진 제거법인데요. 이 후진 제거법은 완전 모형에서 설명력인 작은 변수부터 하나씩 제거해 가는 것을 우리가 후진 제거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독립 변수를 모두 추가한 상태에서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변수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제거의 변수가 없을 때까지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후진 제거법이라고 하는데요. 둘 간의 관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혹은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둘 간의 관계, 둘이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진선택법의 경우는 내가 변수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서 그 변수들이 영향력이 큰지 적은지에 따라서 변수들이 점점 늘려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후진제거법은 내가 어떠한 변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 변수를 모두 다 넣어서 그 넣은 것을 기반으로 거기서 영향력이 없는 애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이 후진제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단계별 선택법인데요. 우리가 흔히 하이브리드 방법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전진선택법과 후진제거법이 조금 섞인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단계별 선택법을 우리가 영어로 스텝와이즈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선택법은 전진선택법에 의해서 각 단계별로 새로 추가된 변수에 기인해서 기존 변수의 중요도가 약화되면 해당 변수를 제거하는 등 단계별로 추가 또는 제거된 변수들의 중요도를 다시 검사하여 변수를 제거합니다. 즉, 전진선택법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의 변수를 가장 영향력이 커 라고 해서 A라는 변수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B라는 변수를 갖다 놨다면 이 단계별 선택법은 처음에 A라는 변수를 갖다 놓고 A, B, C라고 해서 전체적인 모형을 하나씩 추가했을 때 나중에 이 모형에서 A라는 변수가 영향력이 적게 되면 전진 선택법 같은 경우는 앞에 넣은 변수들을 절대 제거하지 않았다면 이 단계별 선택법에서는 앞에 A 역시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형에서 영향력이, 설명력이 적어지면 제거하는 방식이 단계별 선택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단계별로 제거 혹은 추가가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단계별 선택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와 제거가 계속 일어났을 때, 계속 일어난 단계를 거쳐서 제거할 변수가 없을 때까지 진행되게 되고요. 이 분석 모형 선택법에 있어서 전진 선택법은 이해가 쉽고 변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우리가 단계별 선택법처럼 앞에 변수가 처음엔 컸지만 나중에는 영향력이 작아지더라도 그 변수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후진 제거법은 전체 변수를 모두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수의 개수가 많게 되면 풀 모델 전체를 다 넣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용이 힘들다는 단점 역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석 모형을 선정할 때 활용하는 것이 AIC와 BIC 값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진 선택법과 후진 제거법의 단점을 개선한 모형을 우리가 AIC, BIC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AIC와 BIC를 이용해서 모형의 복잡도에 별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한 모든 모형에 대한 AIC와 BIC를 계산해서 최소가 되는 모형을 선택합니다. 즉, AIC와 BIC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고 안정성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변수 선택 및 차원 축소 모형의 검토는 데이터 정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 파악, 전체 모형의 결정, 변수 선택, 최적 모형의 결정의 순서로 진행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형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분석 모델링, 이제 분석 모형이라는 정의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분석 모델링이라는 것은 분석 목적에 따라서 상세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델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떠한 요건에 따라서 그런 모형을 개발해내는 그런 과정 전체를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얘기하고요. 빅데이터 분석에서 모델링의 설계는 필요한 입력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매우 용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석 모델링 시에는 데이터 획득 방법 및 분석 방법에 대해서 미리 설정함으로써 데이터 획득 및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 대상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하게 되고요. 이러한 분석 데이터는 전처리 등을 통해서 변수를 식별하고 구조화해서 모델을 설계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전처리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데이터의 종류, 우리가 정형이라든가 혹은 비정형 등의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변수의 데이터 타입도 고려해야 되고요. 이런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목표에 따른 가설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설을 통해서 데이터의 접근 방법과 분석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즉, 어떠한 목적이 나오기 위해선 우리가 앞에서부터 강조했던 이 가설이 정확해야지만 목적에 맞게 모델을 설정하고 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분석 모델링의 설계에서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또 데이터에 따른 분석 방법을 설정한 후에 분석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결과를 도출하게 되고 그런 도출하는 순서로 이런 모델들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결과를 도출했을 때 처음에 의도했던 분석 목표와 반드시 일치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연구자들은 분석 목적에 기반을 해서 질문을 던지고 가설을 세우고 해당 연구 목적의 주요 모수에 대해서 검증 가능한 이론을 제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설정한 가설들과 데이터를 비교하는 그런 가설 검증을 진행하게 되고요. 만일 여러 번의 가설을 기각하려고 했지만 기각이 안 된다면 이 주장을 참이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모델링을 할 때 단순히 한 번 딱 해서 기각됐어,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참이라고 밝혀졌을 때만 이 주장이 참이다 라고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가설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도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설은 표본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일치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하지 않는다면 가설을 폐기하고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설 검정의 모수에 대한 것은 서로 경쟁적이고 상호 배타적이며 포괄적인 두 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 중에 어느 가설을 택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정 방법에 있어서 전통적인 추정 방법이 있고 우리가 베이지안이라고 부르는 추정 방법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추정 방법인 경우에는 최대 우도 추정법이나 최소 제곱 추정법을 이용해서 표본의 데이터를 표본 평균을 구해서 추정치로 사용하게 되고요. 베이지안 추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초기 추정치 뮤 제로를 설정한 후에 더 그럴듯한 추정치가 나오면 그것을 계속 바꾸어 나가면서 최종의 추정치를 우리가 뮤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추론에서는 모집단의 데이터가 없어 먼저 표본을 만든 후에 표본의 데이터에 100% 의존해서 추론하는 것에 비해서 베이지안 추론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를 사람의 판단에 의해 신축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모수와 변수를 보는 시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통적 추론에서는 모수는 참값을 알 수 없는 어떠한 고정된 상수라고 보는 반면에 데이터는 확률 분포에 따라 움직이는 변수로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베이지안 추론에서는 모수도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이며 확률 분포라고 가정을 하게 되죠. 자, 세 번째로는 추정의 실질적인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추론을 한다라는 것의 개념은 모집단 전체에 대한 추측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정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 베이지안 추정은 새로운 관측치에 대한 예측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의사결정이나 전략적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베이지안 추정의 과정은 1단계는 베이지 정리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고요. 2단계는 추정 문제의 설계, 3단계는 사전 분포의 설정, 4단계는 초기 추정치의 설정, 5단계는 확률 분포의 수정, 6단계는 사후 분포의 도출, 7단계는 최종 추정치의 도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 분석 모형 구축 절차에 대해서 아마 이전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이 내용들이 이 분석 모형 앞에서 빅데이터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모형의 구축 절차는 저와 함께 아주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분석 모형의 구축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이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요건을 정의하고 모델링을 하고 검증 및 테스트를 한 후에 그것을 적용하는 단계로 우리가 총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건 정의에서 어떤 것을 만들지, 어떤 모델을 만들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도출을 해야 되고요. 그 도출된 거를 기반으로 요건을 확정하고 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또 이 모델링된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검증 및 테스트를 한 후에 실제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을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이 분석 모형은 하향식, 상향식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접근 방법을 통해서 구축 절차를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하향식, 상향식, 프로토타이핑 역시도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고 넘어갔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향식 분석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하향식 접근 방법의 분석 모형 기획인 거죠. 그래서 현황 분석을 통해서 또는 인식된 문제점, 전략으로부터 기회나 문제를 탐색하면서 시작하게 되죠. 즉, 우리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때 답을 현장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것을 모형을 만들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향식 분석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향식 분석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단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기획 단계, 그래서 문제 발굴 및 문제 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념적 대안 설계, 데이터 과용성 평가, 또 평가에 따라서 논리적 모델 설계, 과제 타당성 평가, 과제 확정 및 분석 계획 수립, 이러한 프로세스로 우리가 하향식 분석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보실 거는 하향식과 정반대인 상향식 분석 프로세스입니다. 이 상향식 접근 방법은 하향식과는 달리 어떠한 명확한 문제를 해결 절차를 수용하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 등의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변환과 정제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에 있는 유의미한 걸 가지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우리가 상향식 분석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도출된 패턴과 관계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그 결과가 의미 있다고 판단되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문제나 기회 발견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향식 접근 방법과 상향식 분석 프로세스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기획, 관련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와 정체, 분류와 시각화, 분석, 도출 결과, 파악, 비즈니스적인 의미를 도출을 했을 때 yes와 no를 가지고 비즈니스적 의미가 없으면 폐기, 있으면 문제 또는 규칙을 창출해서 그런 문제를 정형한 후에 하향식 접근 방법으로 넘기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이핑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 계획은 사용자의 그런 개괄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한 초기 프로토타입 모델의 개발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토타입은 차후에 수정한다는 전제가 항상 깔려있기 때문에 이 수정한다는 전제가 프로토타이핑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사용자의 기본적인 요구만을 반영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낸 분석 모형 시스템을 우리가 프로토타이핑 또는 그 안에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프로토타입의 모델의 완성도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의 완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보유 데이터의 포괄성이나 품질, 분석, 역량의 수준, 분석 시스템의 인프라 수준 등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과 앞에 상향식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의 프로세스는 보시는 것과 같고요. 그래서 어떠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샘플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험적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체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그것을 이제 모형을 수립하는 단계까지가 프로토타이핑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석 환경 구축의 분석 도구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분석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볼 때 여러분들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기도 보게 되실 텐데요. 우리가 이 분석 도구에 대해서 아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분석 도구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R과 파이썬을 쓰게 되고요. 여러분들 실제 실기에서도 R과 파이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분석 도구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 분석 기법과 알고리즘, 시각화 기능을 지원하는 오픈 소프트웨어 환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AT&T에서 개발한 통계 언어인 S랭귀지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R은 맥, 유닉스, 윈도우 등의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픈소스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새로운 통계 데이터 분석 기법이 개발되었을 때 사용자들이 직접 분석 패키지들을 만들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로드한 분석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운받아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R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파이썬과 다르게 통계학자들, 앞에서 여기 보신 것처럼 통계학자들이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통계 지향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파이썬에 비해서 R은 더 통계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의 특징은 대부분의 상업용 통계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수천에서 수만 달러 비용이 발생을 해요.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R은 오픈센스 기반의 무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R은 텍스트, 엑셀, DBMS 등의 그런 다양한 종류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통계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오픈소스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최신 통계 분석 및 마이닝 기능을 가진 패키지 및 샘플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 커뮤니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R과 반대되는 파이썬인데요. 이 파이썬은 동적 타이핑,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펄, 루비와 자주 비교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쓸 수 있고요. R과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대학,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등에서 점차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썬은 순수한 프로그램 언어 기능 외에도 다른 언어로 쓰여진 모듈을 연결하는 풀 언어로 자주 이용되고 있고요. 이 파이썬은 많은 상용 응용 프로그램에서 스크립트 언어로 채용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해석기,
즉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것 위해서 실행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R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R은 통계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반면에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그 코딩 월드라는 뉴스에서 나온 그 기사인데요. 객체 방향 메타 프로그래밍, 좀 큰 프로그램을 다룰 때는 R과 파이썬 둘 다 거의 비슷하지만 R이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어의 통일성에서는 파이썬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이 월등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진, 우리가 이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이너리 트리 같은 고전적인 컴퓨터 사이언스의 데이터 구조에서도 이 파이썬이 링크를 시켰을 때 조금 더 데이터 구조에서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부분에서 파이썬이 더 좋고 어떠한 부분이 R이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프로그램의 특징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성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할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점점 더 우리가 통계 빅데이터를 돌릴 때 있어서 데이터 분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집된 데이터를 전처리를 통해서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쭉 배운 거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통계치를 돌린다, 어떠한 것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또 작업 중 하나가 이 전처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전처리 과정은 필요 없는 변수나 문제가 있는 이상치, 우리가 영어로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 이상치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너무 크거나 모형을 만들거나 검증을 위해서 데이터를 분할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분할하는 것에는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하게 됩니다. 또한 변수를 줄이는 차원 축소라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 빅데이터, 또 머신러닝 요 부분들이 다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이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하게 되는데요. 이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모형, 알고리즘, 모델 등을 학습시키게 되고요. 또 이 학습되고 생성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학습 데이터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로 검증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크기는 7:3 혹은 8:2로 분리하게 되고요. 학습 데이터를 다시 분할해서 학습 데이터와 학습된 모델이나 모형을 1차 검증하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우리 검증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씨로만 봤을 땐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이 학습 데이터를 한번 보면 데이터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표본의 데이터고요. 밑에 보시면 8:2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이렇게 분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그젠플 폴드라는 걸 보시면 저 대부분의 비율이 7:3과 8:2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안에서도 뒤에 검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 내에서도 각각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옆에 영어에 보시면 each K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앞강에서 K라는 건 어떠한 사람이 지정하는 사용자 변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지정한 변수에 따라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 내에서도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분할해서 검증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형을 설계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이닝 데이터로 나뉘어서 모델을 학습하고 생성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차원 축소인데요. 우리가 변수가 너무나 많을 때 이 차원 축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차원이 커질수록 데이터의 포인트들 간의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데이터가 희소하게 되고요. 또 변수들 간의 거리에 기반한 다별량 자료들은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 축소의 장점은 불필요한 변수를 줄여서 분석을 위한 시간을 절약하고 예측 성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차원 축소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도 조금 더 쉽게 패턴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이러한 차원 축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PCA라고 부르는 주성분 분석, LDA라고 부르는 선형 판별 분석, 또한 MDS, 다차원 척도 분석이라고 부르는 이런 분석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차원 축소의 가장 장점이죠. 불필요한 변수를 줄여서 분석을 위한 시간을 절약하고 예측 성능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초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원 축소의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CA라는 것은 대표적인 차원 축소 방법인데요. 많은 변수로 구성된 데이터에 대해서 주 성분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기존 변수보다 차원의 축소의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전체적인 것들의 변수들을 모아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메인 성분을 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합쳐서 탄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PCA라고 얘기하고요. 이 PCA는 원본 데이터의 변동성을 기반으로 첫 번째 벡터축을 생성하고 그것을 수직으로 해서 두 번째 변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직각이 되는 벡터축을 설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CA라는 것은 원본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을 추출해서 이런 공분산 행렬을 고유 벡터와 고유 값으로 분해하고 원본 데이터를 고유 벡터로 선형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PCA 변환값을 도출하게 되죠. 자, 다음은 우리가 분석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 다음 강에서 더욱더 많은 분석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학습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회귀 분석, 그 중에서도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수 간의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즉, 내가 어떠한 기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기업의 순이익이 인건비, 마케팅비,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을 다 총합했을 때 어떤 것들이 우리 기업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회귀 분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연속형이어야 되고요. 종속 변수 역시도 연속형의 그런 관계를 함수 관계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회귀 분석,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위에서 우리가 인과관계라는 것을 설명하는 분석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다른 교차 또는 t 이런 것들은 p가 0.05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내가 대립 가설을 채택할 것인지 귀무 가설을 채택할 것인지를 봤다면 이 회귀 분석부터는 우리가 각각의 변수를 가지고 그 변수들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종속 변수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즉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느 정도만큼 그런 양을 나타내 주기도 하는 분석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회귀 분석의 회귀 계수의 추정 방법은 통상적으로 최소 자승법, 최소 우도법, 베이지안법, 정률법 등이 있고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회귀 계수의 추정 방법은 최소 자승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소 자승법은 잔차의 자승합을 최소로 하는 방법으로서 회귀 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의 수가 1개이면 단순 회귀 분석, 2개이면 다중 회귀 분석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단순 회귀 분석은 다음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순 회귀 분석은 회귀 분석의 특수한 경우로 종속 변수가 이항형 또는 순서형으로 나타내는 경우이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많이 활용하는 데이터죠. 타이타닉이라고 봤을 때 타이타닉이 혹시 범주형이 아니고 어떤 시간순으로 생존을 봤을 때 그러면 종속 변수가 어떻게 되죠? 실제 종속 변수가 생존했는지 생존하지 않았는지를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식은 yi는 알파, 베타 xi는 엡실론 i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상수항, 회귀 개수, 오차항으로 이렇게 회귀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순 회귀 분석은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화시키는 최소 자승법에 의하여 회귀 개수를 추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추정된 회귀식은 y-i는 a 플러스 bxi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된 표본 회귀 개수인 b는 무수, 베타와의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므로 b의 정확성, 적합성, 유의성을 검토하게 되고요. b의 표준 오차와 결정 개수, 분산 분석표에서는 F 검정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많이 활용하는 SSE, 오차 제곱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귀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차의 제곱을 얘기하고요. 즉,
우리가 시그마 EI 제곱을 의미하며 SSE의 공식은 보시는 것처럼 시그마 i가 1부터 i까지 yi 마이너스 yi의 햇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SSR, 우리가 회귀 제곱합이라고 부르는 것은 독립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회귀식으로 설명되는 부분의 제곱합이며 이 SR이라는 회귀 제곱합의 공식은 보시는 것처럼 시그마 i가 1부터 i까지 yi의 햇 마이너스 yi의 바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SST 총 제곱합은 총병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배웠던 SSR과 SSE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독립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 관측치는 yi들이 y 바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는 건 XST라고 하는 것에서 SSR 회귀 제곱합을 나누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R 제곱값, 우리가 설명력, 설명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계수라고 하는데 이 결정계수 R 제곱은 종속변수 y의 총 제곱합 중에서 회귀식으로 설명되는 제곱합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로 측정하게 되고요. R 제곱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회귀선은 표본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은 100%를 나타내죠. 그래서 0.8이 나타난다면 그 모형을 80% 설명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80%라는 기준이 여러분들이 절대적 기준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수가 크거나 혹은 뭐 경제 분석이거나 한다면 10%만 넘어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회귀 모형의 검정 도구는 보시는 것처럼 표준 오차를 통해서 정확성, 결정계수를 통해서 적합성, 분산 분석을 통해서 유의성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분석 모형의 설계에 대해서 우리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다음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절편만 있는 상수 모형의 중요한 설명 변수부터 모형에 추가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글상자에 적혀 있습니다. 자, 뭐죠? 여러분들 모형 선택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형 선택법은 총 3가지가 있었죠. 전진, 후진 또는 그 다음에 단계별 선택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답은 1번 전진 선택법이죠. 자, 전진 선택법은 뭐죠? 기본적으로 절편만 있는 상수 모형의 중요한 변수부터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방식이 우리가 전진 선택법이라고 했었죠.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R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이 쭉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파이썬과 R에 대한 특징을 설명했을 때 가장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자, 1번이죠. 이 파이썬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해석기라고 불리는 인터프리터 위에서 실행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PCA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우리 PCA 뭐였죠? 차원 축소였죠. 차원 축소는 또 뭐였나요? 여러분들이 변수가 굉장히 많을 때 이 변수를 줄여서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차원 축소였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차원 축소 방법이 우리가 PCA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PCA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고르는 건데요. 첫 번째는 대표적인 차원 축소 방법, 두 번째는 원본 데이터의 신뢰성을 가장 중요한 정보로 간주한다. 세 번째는 생성된 벡터에 원본 데이터를 대입하면 벡터 축의 개수만큼 원본 데이터의 차원이 축소된다. 4번은 고차원의 원본 데이터를 저차원의 부분 공간으로 투영해서 데이터를 축소하는 기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답이 눈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답은 2번이죠. 이 PCA라는 것은 신뢰성이 아니라 그 각각의 원본 데이터의 변수들의 변동성을 가장 중요한 정보로 간주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가 전처리 과정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다음 중 전처리 과정에서 필요 없는 변수 문제가 있는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전처리 과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핵심이 되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 이상치, 2번 결측치, 3번 예측치, 4번 샘플링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바로 눈에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영어로도 얘기했었죠. 바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이상치죠, 이상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처리 과정은 필요 없는 변수나 문제가 없는 이상치를 제거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는요. 이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이제 분리하는 분할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때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모형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분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러한 분할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서 모델을 생성하고 모델을 이제 검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다음 중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크기 분리 기준으로 가장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비율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비율이 여러분들 뭘 것 같으세요? 자, 1번은 5대 5, 2번은 6대 4, 3번은 7대 3, 4번은 9대 1이죠. 자, 정답은 3번이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법은 7대 3과 8대 1로 많이 분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예상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유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차원 축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앞에서 대표적인 차원 축소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 중 차원 축소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주성분 분석, 2번 다중회귀 분석, 3번 선형 판별 분석, 4번 다차원 척도 분석이 있는데요. 우리 안 봐도 눈에 바로 보이죠? 자,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차원 축소 방법은 주성분, 선형 판별, 또 다차원 척도 분석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은 우리가 변수가 종속 변수가 2개 이상인 그런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인 회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중 회귀 분석은 차원 축소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차원 축소 방법이 아닌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강에서 여러분들 통계 기법의 이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과 함께 빅데이터 모델링에서의 그런 모형 선정 방법, 모형 설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학습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통계 뒤쪽에서 분석 기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귀 분석에 대해서 잠깐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다음 강에서는 이 분석 기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